네,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올림픽 중 언급되는 여러 이슈들도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스포티즌 심창구 대표님 모시고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심창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했잖아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오늘도 통찰력 있는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올림픽 성적부터 살펴보면요. 사격이 지금 한국의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그 펜싱과 양궁도 그렇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덴마크에 스포츠 사회학자 방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한국의 여자 골프가 잘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젓가락을 써서 손기술이 뛰어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예. 했는데 결론은 네. 굉장히 사회학적인 접근이었어요. 뭔가 하면은 영웅이 등장한다. 어쩌다가. 네. 근데 그 영웅이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된다. 네. 그럼 그 밑에 한 10년 정도 아래 제너레이션이 그 키즈를 형성하는 거죠. 키즈라는 게 이제 다수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다수 뭐 100명이 할 때보다 1000명이 더 경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경쟁 레벨이 올라가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훈련 방법도 연구하고 부모들이 투자도 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10년 동안의 세월을 감내해야 다시 그 영웅의 자리에 누군가 오를 텐데 감내하기 위해서는 뭐 좌절과 실패도 맛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그 영웅의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실 88올림픽 때부터 키즈를 키워왔거든요. 네. 88올림픽 꿈나무 형태로 해서 국가가 주도한 엘리트 육성. 네. 이것들이 이제 각 협회나 연맹 나름의 방법론을 가지고 키워왔는데 네. 이 지금의 이제 존속돼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져보면 사격이나 양궁 등등의 영웅들이 있었죠. 네. 양궁은 뭐 김진호, 뭐 기보배 쭉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네요. 있고요. 사격도 뭐 네. 진종호 비롯한 예. 영웅들이 있고요. 펜싱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나서 이 해당 종목을 이끌고 네. 그를 추종하는 10대들이 시작을 하고 연맹들이 이 키즈를 육성해내는 시스템을 잘 유지해 오고 있고 네. 국가나 혹은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후원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서포트를 해오고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네. 펜싱은 좀 다르지만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것이 이번에 그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10대 소녀 네. 3년 됐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양궁도 사실은 그 리커브는 좀 다른데 약 한 중학교 때 시작해서 금메달을 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축구 같은 종목은 6살, 5살, 7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선수가 되지 못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피지컬 능력이 신체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사격이나 양궁은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덜 필요하고 네.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중력과 반복적인 훈련 네. 그리고 시간 투자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양궁이 약 한 20개 정도의 실업팀이 있다고 해요. 현대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뭐 모비스나 백화점이나 현대제철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각 지자체 소속 팀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프로죠.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양궁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여건을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풀타임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여기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해당 종목에 지속적인 그 우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오늘도 역시 탁월하고 날카로운 분석 정말 좋습니다. 네. 이번에 파리가 또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파리 올림픽이 앞으로 열릴 다른 올림픽에도 어떤 영향을 이제 보여줄지 미칠지 뭐 방향성을 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리올림픽과 앞으로 열릴 다른 올림픽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올림픽 운동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도전이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도시들은 개최를 하고자 하다가 도시민들이 반대해서 이번에 사실 파리에서 많이 봤네.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네. 있었죠. 뭐 재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 뭐 개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 뭐 등등이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투자를 해서 파리가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리로서는 이번에 물론 재정적으로 그 민간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공공 자금에 의존하는 퍼센티지는 한 5% 미만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에서는 조금 성공 모델을 가져올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단 파리가 뭐 도시 재생이나 네. 혹은 해당 지역 경제라든가 아니면 관광 등으로 인해서 파리는 굉장히 관광이 중요한 도시니까 다시 한번 거듭나는. 왜냐면 우리 다 에펠탑 가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에펠탑을 갈 이유가 또 생겨서 관광객이 올림픽 스토리로 인한 관광객이 추가로 증가한다든가 네. 뭐 이런 등등의 실험이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뭐 생드니에 있는 선수촌, 그 빈민촌을 재생시킨다든가 생강 수질 네. 뭐 이런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파리라는 도시가 훨씬 괜찮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올림픽이 됐다. 네. 뭐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되겠죠. 다음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들한테. 또한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 네.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그 나라가 힘들어진다던가 그리스처럼 혹은 과도한 시설 투자가 나중에 처치곤란한 화이트 엘레펀트로 남는다든가 네. 이런 것 하지 않고 올림픽을 치러낸 경험이 다른 도시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런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전례가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한 관찰 그리고 선도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얘기하고 싶은 네.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양성 평등이나 이건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성, 네. 환경 뭐 이런 등등의 올림픽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파리가 혹은 프랑스라는 국가가 들고 나왔죠. 근데 이것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환기가 돼서 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다 희생하고 힘을 합치고 초점을 모아야 가능한 일인데 네.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젠다가 다루어지고 이걸 네. 계기로 뭐 해당 분야에 대한 움직임이 국제 협력이 강화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올림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지속돼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부여되는 거겠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파리와 프랑스가 올림픽을 개최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실험 그리고 올림픽의 존속 가능성이라고 네. 봅니다. 진짜 대표님께서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게 프랑스가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아젠다를 주도하는 그런 선도 국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아젠다 주도가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에서는 그 채소 식단 때문에 선수단들이 이제 먹을 고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프랑스 센강의 그 수질 악화 또 문제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프랑스가 그렇게 의도한 바 정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의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개막식이죠. 네. 예전에 상식을 깨는 네. 굉장히 예술적이나 사실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싶은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 충격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네. 항상 뭔가 다른 실험을 선도적으로 해서 하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이 네. 선도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예. 뭐 이게 트렌드가 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그 2차, 3차의 아류들이 나온다면 대성공일 것이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실패겠지요. 네. 그러나 이미 그 이런 문화적 충격을 줬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네. 이들이 던진 아젠다, 막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사실 88 올림픽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88 올림픽 때는 평화를 얘기했거든요. 예. 냉전이 끝나고 반쪽짜리 올림픽 2번 이후에 다시 이제 동서양진영이 만나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류의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잖아요. 네. 그게 한국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무대로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등장한 순간이었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아젠다를 던졌다고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낼 그런 그 숙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젠다를 던졌다, 환기를 시켰고 사람들이 여기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뭔가 다음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아젠다 세팅을 네. 한 주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파리가 이걸로 인해서 뭐 양성평등과 그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할까지 못하겠지만 네. 이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의도 성공했다. 의도가 성공했다. 다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디테일에선 실패가 많았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리에 가면 불편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서요. 아름답고 네. 문화적이고 감동적이지만 건물들 불편하고 도로 불편하고 화장실 찾기 어렵습니다. 네. 평소에도. 네. 지금은 최악이라고 해요. 현장에 가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네. 뭐 에어컨 버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디테일과 행정에서는 그 미숙함을 올림픽을 맞아서도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컨셉에서는 성공했는데 실행단에서는 극복하지 못한 현실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문화적 충격을 줬던 그 개막식 얘기하시니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개막식에서의 퍼포먼스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라고 하던데 네. 그게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상당히 보기에도 저도 봐도 사실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또 어떤 광고사는 이제 광고 중단 결정도 했더라고요. 예, 예. 결국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를 했지만 이게 너무 과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뭐 예술의 영역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술에서는 뭐 무슨 표현을 못 하겠습니까? 다만 이게 단순한 예술의 자리는 아니고 대중성과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은 예.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가져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또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기업들도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데 이번에는 그 삼성의 전략이 잘 먹혔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삼성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시상식 셀카, 예, 네, 그게 참 이제 올림픽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전략이 잘 통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게 아닌지 싶은데요. 사실은 그 이번 파리 올림픽이 약 한 10조 정도의 예산, 네. 굉장히 효율적인 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10조는 큰 돈이죠. 네. 예전 올림픽들은 훨씬 더 예산이 컸고요. 예. 이 10조를 뭐 국가가 내느냐, 혹은 티켓을 파느냐, 뭐 중계권을 파느냐, 네. 혹은 스폰서를 하느냐, 네. 뭐 이런 등등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민간 자본을 통해서 올림픽 자체가 공공의 재원을 최소한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참여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네.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그 정부의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올림픽은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어떤 재정적인 기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올림픽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경기장 안에 기업 로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그러네요. 모든 네. 스포츠는 네. 뭐 FIFA 월드컵, 뭐 챔피언스 리그 혹은 뭐 골프 대회 네. 전부 다 기업의 광고판이 들어가고요. 네. 선수들 유니폼에 광고가 붙지요. 네. 근데 올림픽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이 네.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이어야 해요. 정말 100% 비상업적인 표도 공짜로 하고 중계권도 공짜로 줘야죠. 네. 근데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상업적이어야 한다는 올림픽의 어떤
정신, 원칙 때문에 경기장 내 광고가 불허됩니다. 네. 근데 어떤 기업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장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니폼 네. 그리고 뭐 가령 뭐 스타팅 할 때 쓰는 총의 브랜드가 있으면 거기도 들어갈 수 네. 있어요. 오메가가 시계인데 네. 올림픽의 타이밍 스폰서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육상이나 수영 등의 이제 기록을 재는 경기에 네. 타이머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오메가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시계 브랜드지만 네. 시간을 재는 것은 경기에 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허용이 돼요. 근데 그런 아주 굉장히 제한적인 네. 로고 노출이나 그 브랜드 노출이 있는데 제가 이 케이스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셀카를 찍는 행위도 어떤 장비로서 해석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상을 할 때 네. 삼성 그 휴대폰을 건네주면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찍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시상식의 리추얼에 필요한 장비로 해석을 해서 네. 허용을 해준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전통적인 올림픽의 비상업성 가이드라인 보다는 조금 선을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참여가 철저히 금지되면서 또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굉장히 그 보더라인을 타고 넘나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쪽으로 더 한 발 넘어서는 것을 IOC가 타협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해석을 통해서.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올림픽 곳곳에서 이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제품들이 놀라울 정도로 진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정말로 그것도 장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메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메달을 이제 시상해 주는 그런 뭐 자원봉사자들의 옷이라든지 네. 뭐 수상대라든지 뭐 이런 거던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그게 최대 스폰서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올림픽을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스폰서를 하지요. 네. 프랑스에서 제일 큰 기업이 LVMH입니다. 예. 근데 민간 자본을 그 기대서 올림픽을 유치 개최하고 있는 프랑스로서 제일 큰 대기업인 LVMH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과거를 해석해서 미래를 나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명품이란 게 사실 과거에서부터 그 레거시를 갖고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LVMH로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를 다시 재해석해서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네. 다만 이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메달 같은 건 장비잖아요. 네. 그래서 쇼메에서 디자인하고 벨루티에서 옷을 그러니까요. 만들고 네.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뭐 전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난 바가 없고요. 네. 다만 이번에 개막식에서 센강을 따라가면서 네. 파리의 그 랜드마크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 가운데 LVMH의 뭐 본사도 보여졌고, 혹은 LVMH의 그 루비통의 큰 뭐 그 이 박스를 들고 네. 옮기는 장면 등등. 이것도 하나의 개막식에 소요되는 소품으로서 네. 해석을 해서 네. 최대한 그 한 발 더 들어설 수 있게 IOC가 역시 네.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올림픽에 아마추어 선수밖에 못 나갔어요. 네. 아마추어리즘, 상업적 배제.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각 종목의 프로 선수들이 허용이 됐거든요. 네. 뭐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타협이에요. 올림픽의 흥행과 예. 상업적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프로 선수들을 허용한 그런 움직임. 그래서 IOC가 최초의 어떤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시장과 타협하고 손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뭔가 올림픽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그 지상파 3파의 올림픽 시청률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내부적으로도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게 지상파 방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TV보다는 모바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각종 OTT 플랫폼의 성장 전략도 이제 주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올림픽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림픽이라는 그 컨텐츠 인기가 과거와 같이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체 컨텐츠가 옛날보다 많아졌거든요. 네. 각 종목의 프로 스포츠나 등등이 대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럽 시차 문제가 뭐 네. 현실적으로 없지 않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팀 스포츠가 많이 진출 못했죠. 네. 여자 핸드볼 맞아요. 말고는 뭐 농구나 축구나 야구는 이번에 아예 종목이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이 보는 네. 컨텐츠, 관심 있는 컨텐츠가 올림픽에 상대적으로 덜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상파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느냐에 그러게요.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OTT나 어떤 기타 플랫폼을 통한 중계, 네. 배급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 지상파의 OTT는 웨이브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웨이브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령 티빙에서 프로야구 계약을 해서 프로야구 팬들이 티빙에 몇백만이 넘어갔어요. 네. 근데 티빙은 이 프로야구 팬들이 넘어가서도 그 월 구독료를 내고 나서도 또 다른 컨텐츠를 가져갈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네. 그 유입 효과가 있었는데 웨이브는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웨이브 자체의 약세와 올림픽이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OTT가 스포츠 컨텐츠를 가져와서 자기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올림픽이 그렇게 적절한 컨텐츠가 아닐 수 있다. 네. 뭐 이런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훌쩍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못 들은 말씀 너무 또 아쉽고요. 오늘도 심도 있는 분석,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